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8월 달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여름도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휴가 한 번씩은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이번 여름 휴가는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뭐 괜찮습니다. 다음 휴가를 또 계획하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그 행복이 찾아왔을 때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행복할 때도 많거든요. 따라서 휴가 자체보다는 휴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5년, 10년 투자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투자 자금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 있을 텐데 그때 그 자리에 갔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가 정말 즐거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지금은 별로 볼 것이 없겠죠.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베어마켓에 빠져 있다가 최근 조금 상승을 했지만 다시 또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투자할 분이라면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8월 2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S&P 500이 1.19%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도 0.86% 마이너스, 그리고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2.17%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아이온큐가 그 전날 급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13.24%나 떨어졌고요. 코인베이스 11.27, 레모네이드 11.2, 퍼시픽 바이오가 10.7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개드렸던 스템이 9.42%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줍줍 기회가 좀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차지 포인트가 9.13% 마이너스, 로빈후드가 8.94%, 업스타트 8.58, 파이버 8.56, 그리고 루시드도 8.12% 떨어지면서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은 폭의 하락을 보인 하루였다. 결코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장세가 어떨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좋지가 않은데요. 엔비디아 무려 4.9%나 떨어졌고요. 메타플랫폼즈 3.84, 아마존 2.86% 하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2.27, 테슬라 2.05, 넷플릭스 1.64, 애플이 1.51, 마이크로소프트도 1.39%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테크 주식들, 성장 주식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첫 번째 기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상승장이 조금 나타났는데 이게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세 상승장의 시작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승장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베어마켓 바운스다,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근거를 좀 들어봐야겠죠. 자, 투자자들은 이번에 여름에 좀 랠리가 일어났는데 이런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즐겨 쓰길 바란다. 왜냐하면 거의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번 전문가의 이름은 마이클 하넷입니다. 마이클 하넷은요, Chief Investment Strategist, 전략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상승장의 추세를 보면 S&P 500이 17.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6월달 중순에 이제 가장 낮은 최하점이 있었잖아요. 최저점에 비교했을 때 17.4%나 단기간에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번 상승장은 완전히 전통적인 굉장히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모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을 파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넷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예전에는 정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락장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었는데 이제는 존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마켓의 캐피출레이션, 즉 완전히 패닉 현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추세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만약에 이번 상승장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면 거의 다 이제 끝나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기가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 1929년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는 총 43번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베어마켓 자체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한 번의 베어마켓에서 보통 2번, 3번, 4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베어마켓 랠리가 지난 100년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43번의 베어마켓을 분석을 해보니까 S&P 500이 한 10% 이상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S&P 500이 10% 이하로 올라간 것은 베어마켓 랠리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10% 이상 올라갔던 것만 43번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로 올라갔냐면 17.2%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됐는지 살펴봤더니 평균적으로 39일 정도 지속이 됐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승장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니까 17.4% 올라갔고 그리고 일자로 보면 41일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거 43번의 베어마켓 수치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베어마켓 랠리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17.2%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17.4%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39일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이 됐는데 41일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 사실 베어마켓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승장이 베어마켓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는 보통 굉장히 내로우하다, 좁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몇몇 되지 않는 종목이 끌어나간다. 따라서 시장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네 종목이요. 무려 전체 상승분의 한 30%를 담당했다. 물론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2%, 3%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힘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올라간 전체 시가총액의 30%가 네 종목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전 세계 시장에 전반적으로 랠리를 했다고 치면 그 중에서 86%는 미국 시장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거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일부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만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랠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들어보면 하넷이라는 전략가가 또 기대하기를 Federal Reserve Policy, 즉 연준의 그 정책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적은 투자자들이,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요, 연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페드가 하이킹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하이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는데 언제 끝났냐면 네거티브 리얼 레이트이 있는데도 끝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이제 레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금리 중에서 리얼 레이트, 실질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뭐냐면요. 금리를 인플레이션으로 빼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금리가 5%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10%면요. 실질 금리는 5-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리얼 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마이너스 실질 금리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끝내버린 적은 1954년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는데 금리 인상을 끝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도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8%, 9%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당연히 실질 금리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만약에 CPI가 즉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한 5%, 6%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기준금리가 5%, 6%보다 높지 않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다라고 지금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해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이 스톡 마켓 밸류에이션, 즉 밸류에이션이 최근 한 5년 10년간 굉장히 높은 게 미국 주식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멀티플이 높은 시대를 구가하게끔 도와줬던 동력들이 있잖아요. 이 동력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페드에서 계속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 유동성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무역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인력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 같은 게 과거 10년 동안은 굉장히 자유롭게 흘러다녔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제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끝났고 또 하나는 지오폴리티컬 텐션,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그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PER을 굉장히 높게 설정해줬던 멀티플이 높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환경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멀티플이 낮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해시 보기에는 언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나요? 여기 나와 있죠. 실업률 있잖아요. 실업률이 지금 현재 3.5%인데 이 3.5%에 불과한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간다면 그때 나는 주식을 살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너무나 고용시장이 튼튼하죠. 그 얘기는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목표거든요. 그런데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미국의 이 실업률이 현재 3.5% 수준에서 4.5%까지 치솟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연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상승이 끝나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야 미국 증시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매달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 실적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슈퍼차저가 몇 개나 더 설치됐는지도 우리한테 전해주거든요. 자, 이번에 7월달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금요일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48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48개의 스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차저의 숫자는 198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산수를 해보면 한 개의 스테이션당 차저가 한 4개 정도, 많으면 5개 정도 들어갔겠구나. 따라서 규모는 그렇게 큰 스테이션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198개의 차저는 모두 중국 본토에 7월 달에 설치된 것이다. 한 달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겠죠. 자, 이번에 발표에 의하면 발표는 어디서 났냐면요. 이 오피셜 어카운트가 위챗에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통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과 소통을 해왔잖아요. 미국에서는 트위터를 사용하죠. 트위터는 전 세계 사용자 수가 4억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위챗은요,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데 사용자 수가 무려 10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그 어떤 채널보다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무료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는데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챗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번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198개의 차저를 다 해서 33개의 도시에 설치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개의 스테이션이 33개의 도시에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도시 중에 베이징도 들어가고 텐진 그리고 상하이, 난징 다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커다란 도시에도 추가적인 설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월 달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6월 달에도 32개의 새로운 스테이션을 설치했고 그때는 25개의 도시에 설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6월보다 7월 달 더 분주했죠. 7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해서 48개의 스테이션을 세웠는데 6월 달에는 32개 그리고 25개의 시티에서 도시에서 이번에는 7월 달에 다 해서 33개로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 수가 급등하는 거에 맞춰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개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슈퍼차저 스테이션
스테이션의 수가 현재 1200개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만 1200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 해서 차저의 숫자는 8900개가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8900을 한번 나눠보죠. 나누기 1200. 스테이션당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차저를 확보하고 있는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8,900개의 차저를 중국에 설치해 놓은 것이 테슬라인데, 그럼 전 세계에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해서 지금 35,000개가 넘는 차저를 글로벌하게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지금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보통 이제 전기차 충전할 때 한 70%에서 80% 정도만 충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72마일 정도를 달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정도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 그만큼 테슬라의 슈퍼차저는요, 굉장히 빠르게 충전을 해주는 장점이 있다. 뭐 주유소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차징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영국이란 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차징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고요. 뭐 유럽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 차 타고 여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은 차저 스테이션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 애플이고요.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애플을 강추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even better days, 그러니까 애플의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키뱅크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에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목요일날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177이었는데 18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6% 올라간다고 써 있는데, 사실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만약에 185까지 올라가면요, 애플의 주가는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도와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상승장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의 랠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 대표적인 종목이 애플이다. 왜냐하면 6월 가장 최저점에서 지금까지 30% 넘게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마켓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저 베이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걸 유저 베이스라 그러는데, 전 모든 상품에 거쳐서,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동시다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맥 컴퓨터도 굉장히 좋은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에어팟이라든지 애플 와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유저 베이스, 사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 수가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에서 모두 다 애플의 상품을 사랑하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자, 자, 이렇게 유저의 성장세, 그러니까 사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결국 서비스 매출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커다란 애플 투자의 하나의 논리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2억 대가 팔립니다. 그런데 2억 대는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10억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는 이제 2억 개를 팔아서 돈을 벌지만 매년 이 애플이 만들어내는 서비스 매출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는 이런 구독비라든지 서비스 매출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10억 명이 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용자의 수가 10억 명에서 15억 명, 20억 명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서비스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애플의 생태계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키뱅크의 애널리스트 브랜던슨 니스벨은 이런 점이 애플 투자의 하나의 커다란 논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키뱅크의 데이터는 또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아이폰의 수요 있잖아요. 이 수요가 조금씩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판매 실적을 보면요, 6월 달보다 오히려 3%가 증가를 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2%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3%, 2%가 뭐가 좋은 수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아이폰 13의 사이클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폰 14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닥다리가 된 그런 기기가 13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뭐 스토어 매니저, 그러니까 애플의 샵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을 상대로 서베이, 설문 결과를 좀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면 아이폰의 수요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회복력이 좋다, 탄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뭐 리세션이 온다 그러는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애플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짐 먼스터가 얘기했죠. 예전에 애플은 필수 소비재지 임의 소비재가 아니다. 그만큼 이제 탄탄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 따라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하면 지금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킹알파 가서요, 우리가 애플을 찍어보죠. 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클릭하시면 PE 레이시오 TTM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8배 올라가고 있거든요. PE 레이시오가 28배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의 5년 평균, 과거 5년 평균 PE 레이시오는 23.9배. 따라서 원래는 순이익에 24배만 주면 살 수 있었던 종목이 애플이었는데 지금은 28배를 줘야죠. 따라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 비싼 종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리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배당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현저하게 좋은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그래서 비록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막 20% 30% 정도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은 없지만 10%, 8% 정도 아까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랬죠. 그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기사는요, 텍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조금 뭐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1%의 텍스가 자사주 매입에 붙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1% 텍스가 자사주 매입에 붙게 된다.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게 통과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1% 추가적인 세금이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붙게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인플레 감축 법안의 서머리거든요. 자, 여기 숫자를 보시면 무려 7,370억 달러 정도를 조성을 해서 이제 각종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에너지 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펀드 레이징이죠. 그래서 이 투자 자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돈을 만들어내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1% 스톡 바이백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 1%씩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74빌리언, 740억 달러 정도를 조성해 내겠다라는 계획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조금 풀어서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fitable Public Company,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상장한 기업을 퍼블릭 컴퍼니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이제 현금이 남아 돌게 되면요, 이 현금을 이용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사주 매입은 보통 영어로 스톡 바이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쉐어 리퍼처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남아 있는 잉여 현금을 우리 같은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비던드 배당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배당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행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기업은 배당을 주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익 중의 일부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나누어주는 시스템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포션이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은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게 있죠.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커질 수 있다라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PS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다면 당연히 EPS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한 가지 기준이 매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PS잖아요. 이 EPS가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남게 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부 이제 비평가에 의하면 자사주 매입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요,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거를 다른 이그제큐티브 경영진한테 보너스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식의 개수가 줄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가로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을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주주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친화적인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애플에 들어가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 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팅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차트를 보실 수가 있죠.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토탈 리턴, 레비뉴, 뭐 넷인컴 쭉 나오는데요. P/E 레이시오 변화도 볼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서 여기 보시면 Diluted Weighted Average Shares Outstan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 애플의 주식의 개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직접 한눈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5년 차트인데 5년간 애플의 주식 개수는요, 꾸준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사서 소각을 하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들어가서 주식의 개수를 살펴보시면요, 여기 있죠. 주식의 개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바로 테슬라. 테슬라는 확실히 이제 애플과는 다른 경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이 확실하죠. 그 대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개수는 올라가는 대신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대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뭐 지난 10년간 뭐 100배 이상 올라간 주식이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런 행각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주식의 개수를 줄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1% 텍스가 지금 붙게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자사주 매입에 텍스가 붙게 되면 이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지죠. 자, full impact,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메이저 임팩트, 그러니까 커다란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노시라는 전문가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다. 어떤 얘기냐면 이 기업이 현금이 남아도는 기업이 있을 때 이거를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원래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배당금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백 프로그램이 조금 샤그레지고 의도적으로 좀 배당금을 올리는 이런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요 점이 하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예측치가 하나 나와 있는데 텍스 폴리시 센터라는 데서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 1% 텍스가 생기게 되면 아마도 배당금은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긴 했지만 사실 앞으로 아직까지는 텍스가 부과되지 않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자사주 매입부터 1% 세금이 붙게 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직 2021년 12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4개월, 5개월간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할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너럴 모터즈도 나오고 홈디포도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요, 1% 세금 때문에 갑자기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엄청나게 바뀌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배당금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통해서 환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커다란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의 한 주로 만들어내시는 멋진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